네, 김종훈입니다. 한국사로도 저자로서 이제 한능검 관련된 것도 좀 내용을 좀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현충원 투어를 마치고 61회가 어제 이제 시험을 있었길래 집에 와서 좀 한번 풀어봤어요. 네, 뭐 60회 때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왜 어렵지 않았냐면은 그 뒷부분이 특히 좀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근현대사 부분이 이번에는 60회보다 훨씬 좀 무난하게 나왔더라고요. 뭐 조금 까다롭다면 이번에 연산군 관련된 문제들, 조선 특히 뭐 이제 뭐 삼국사기나 제왕운기나 이런 순서를 맞추라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뭐 숙종 시절에 우리가 이제 외웠던 그 환국의 순서를 맞추라는 그 정도 내용이 좀 까다롭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1급을 목표로 했다면 한국사 로드를 본다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쭉 파악하고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느끼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1번부터 보면은 한국사 로드 이제 첫 번째 파트에 나오는 그 구석기 시대 이야기, 신석기 시대 이야기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한능검 그 팁이라 그래가지고 요 1번은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양양이 나오면서 그 가시대 마을 유적이라고 하면서 빗살무늬 토기와 이제 덧무늬 토기가 나오는데 뭐 이음 낚시와 그물추 제가 항상 그 암사동의 신석기 관련된 이야기를 항상 할 때마다 말하는 게 있잖아요. 농경이 시작됐다. 기존의 구석기 시대와 가장 큰 차별이 농경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주로 동굴이나 막집 이번에도 보기는 똑같죠. 이거 구석기 시대 고인돌과 돌롤 무덤 축조하였다. 이건 강화도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항상 그 마스터피스 이야기를 하면서 고인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청동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고 명도전도 국방에서 그 명도전 그 에피소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야 이거 면도칼처럼 생겼는데 그 국방 우리 직접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럼 뭐 비파양동감이나 거치무늬 거울 역시 그 고조선의 영역과 굉장히 일치하는 이 국방에서 우리 다 본 내용이잖아요. 이게 다 고조선 시대의 그 영역과 일치하는 청동기 문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석기와 구석기를 가장 구별하는 가장 큰 그 결정이 바로 농경과 목축인데 이 빗살무늬 토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신석기 이야기고 자연스럽게 이제 농경과 목축이라는 너무 쉬운 1번 문제 1점짜리가 되는 거죠. 뭐 가 나라에 대한 설명도 이것도 뭐 삼한 시대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의 반도 남쪽에 있던 소위 말하는 이제 고대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이 충남과 호남과 그리고 이제 그 경상도 지역에 있던 이 삼한 국가를 특징을 말하는 건데 5월과 10월의 제천 행사, 신지와 읍차, 목지국가, 사로국가, 구야국 이거 다 전부 다 그 삼한을 대표하는 고대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있어의 국가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예, 소도 이 일종의 뭐랄까요 종교 지배자의 그 신성 구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도를 나타내는 게 그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이렇게 뭔가 저기 솥대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솥대를 세워놓은 게 바로 소도죠. 예. 그래서 이 역시도 뭐 쉬운 문제였고 보기에 따라서는 이 3번 문제가 좀 뭐 까다로울 수 있는데 왜냐면은 벼슬은 16분계가 있다. 좌평 달솔. 일단 좌평이라는 그 관직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백제밖에 없죠. 뭐 은솔, 덕솔, 한솔, 나솔, 유품이 사용하는 은으로 만든 꽃으로 장식했다. 이거 그냥 딱 봐도 백제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한국사로도 이제 백제편에 그 특히 백제가 망할 때 이야기를 망국 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백제 왕들은 이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 귀족의 지배층을 이뤘다. 이게 정답인데 그, 그 성왕 때 나라 이름을 부여로 남부여로 바꾸잖아요. 왜냐하면 부여가 북쪽에 있던 부여로부터 이어져 온 그 흐름을 이제 백제 스스로 이제 자기들의 뭐랄까요 정체성을 확보하고 아 우리가 이제 진짜 이 북방의 부여의 진짜 제대로 된 계보를 잇는 나라임을 스스로 이제 대내외로 다 밝힌 거죠. 왜냐면은 몰래 왕족인 성씨 자체가 부여라는 성씨를 썼고 그래서 나중에 백제가 660년에 이제 당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풍
부여씨를 가진 풍이라는 이름의 일본에 살던 왕자가 와가지고 왕으로 추대를 하는데, 이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왕족인 부여씨와 귀족이 지배층을 이뤘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골프메이어 관등 승진에 제한을 두었다. 이건 신라고, 제가회의 이런 게 이제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신라는 아시겠지만 이제 화백회의, 백제는 그 정사함회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누구예요? 이 고구려가 제가회의를, 이 지방장관으로서 욕설과 철학은지가 있었다. 이거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고구려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 왕이네요. 그리고 원년에 관미성을 빼앗았다. 그리고 10년에 신라를 침입한 뇌를 격퇴했다. 13년에 후연을 공격했다. 왕자 거련을 태자로 삼았다. 이거는 한국사로 일권을 읽었으면은, 그리고 저와 함께 아차산 투어를 함께 가셨으면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은 아차산에 제가 항상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차산에 오르면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왜냐면은 고구려의 이야기가 그 아차산 속에 가득하거든요. 원년 391년에 그 왕이 된 18살의 왕이 된 고담덕의 이야기죠. 여러분 고담덕이 누구예요? 광개토 태왕이잖아요. 그래서 원년에 백제의 관미성을 빼앗았고 10년이면 400년이에요. 외우기도 쉽죠. 신라의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 당시에 이제 신라가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고구려에 있는 광개토 태왕에게 가지고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래서 광개토 태왕 고담덕이 5만 명의 보병과 기병을 보내가지고 신라를 도움을 주죠.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부로부터의 힘을 얻으면은 그에 따른 뭐랄까요, 후폭풍이 너무나 거세요. 신라가 고구려의 그 이런 불러들이면서, 고구려를 불러들이면서 이를 극복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근데 이제 광개토 태왕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이 북방에서의 외세를 안정시켰다는 거. 그리고 18년의 왕자 이제 고거련을 태자로 삼은 건데, 이게 바로 장수왕이죠. 그 애석하지만 광개토 태왕은 만으로 18년 동안 왕위를 한 다음에 30대 중반에 이제 이제 사망하고, 이후에 이제 왕자인 고고련이 장수왕으로서 등극을 하죠. 북방이 광개토 태왕 때 북방이 안정되니까 이 고고련이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이전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남반 정책이 시작이 돼서 고구려의 전성기가 더 이제 나무로 쭉쭉쭉 뻗어가는 전성기가 장수왕 때 더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5세기 그 고구려의 전성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기 씨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볼까요?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가의 생애와 활동을 주제로 한 전시실입니다. 그는 금강 삼매 경론과 대승 기신론 등을 조설하여 불교의 교리에 힘썼다. 무예가를 짓고 정토 신앙을 전파하여 불교 대중화. 여러분, 무예가와 정토 신앙, 불교 대중화하면 누구예요? 이거 쉽죠. 원효대사죠. 그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가는 중에 그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어서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불교 대중화에 힘썼던. 근데 우리가 원효대사 하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정말 불교 대중화를 그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원효대사는 대중화를 그냥 나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외우고 있는 나무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 말로 통해서 노래를 짓고 이 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불교라는 게 귀족들의 일종의 자기들의 향유하는 문화였는데 이를 대중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의 민중들도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은 누구나 다 내세의 부처처럼 이제 뭐랄까 극락왕생 할 수 있다는 거를, 이 자체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일심사상과 화생사상 추구했다. 그리고 구법술래기인 왕우처 축적을 남겼다. 황룡사 구축목답 건립, 왕명으로 수의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를 지었다. 승려들의 정기를 정리한 해동구 승교는 편찬했다. 쉽죠? 1번이죠. 이 나머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한국사업에 좀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그리고 6번 한번 볼까요? 3점짜리가 나왔네요. 전 이 문제를 솔직히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진짜 한국사로드 개인적으로 정말 잘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사로드 고구려 편 두 번째 그 목록, 아차산에 오르면은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의 마음이 보인다. 왜냐면은 연흥 2년에 여경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렸다. 신의 나라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으며 우호가 돈독하는데, 고구려의 손주인 쇠가 우호를 가벼이 깨트리고 직접 군사를 지어 우리 국경을 밟았다. 신의 손주인 근구수왕은 군대를 정비해서 공격하여 쇠의 머리를 베어 높이 맹하니 감히 남쪽을 엿보지 못했다.
그런데 고구려가 점점 강성해져 침략하고 위협하니 원한이 쌓여 전쟁의 자막과 30년 동안 이어졌다. 속히 장수를 보내 구원해달라. 여러분 일단 계로왕 백제의 그 한성백제 시대의 마지막 왕이 이 계로왕이에요. 그의 아들 문주왕이 계로왕의 아버지가 장수왕에 의해서 475년에 이제 아차산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때 이제 한성백제 500년의 그 한성백제 기간을 끝내고 그 웅진으로 공주로 천도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의 이야기예요. 고구곤왕은 방금 우리가 살핀 광개토태왕의 할아버지고 그리고 그 장수왕 시절이니까 그 증조부가 고구곤왕의 그 증손자가 바로 장수왕인 거죠. 이 계로왕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로왕의 이 고구곤왕을 친 게 바로 백제의 가장 부흥기를 이끌었던 누구예요?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의 아들이 근구수왕이고 이쪽 이 4세기의 백제가 너무너무 성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쳐서 고구곤왕을 이제 목을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음 상황의 배경으로 오른 거니까 계로왕이 장수왕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밀렸을 시기니까 이때네요.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을 추진했다. 이때 이야기입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도 왜 장수왕이 그러면 국내성을 놓고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할 수 있었을까? 일단은 북방이 자기의 아버지 광개토태왕에 의해서 안정이 됐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수왕이 남쪽으로 나아가서 한강역을 빼앗고 종국에는 어디까지 나가요? 중원. 그 충주에 있는 중원 고구려비까지 세우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모두 다 광개토태왕의 앞서서는 소수림왕의 이 업적들이 다 이어졌기 때문에 장수왕이 여유 있게 평양으로 천도를 해서 남진을 추진하게 돼서 계로왕까지 이제 죽임을 선사하는 그런 과정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그 흐름이 쭉 있어요. 그 흐름을 이해해야만 이 상황들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7번 가볼까요?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짜리네요. 고구려의 대신 연정토가 12성과 3,500여 명의 백성을 거느리고 신라에 항복했다. 왕이 연정토 그리고 그를 따르는 관리 24명에게 의복과 물품, 식량, 집을 주었다.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수성에 주둔했다. 신라 군사가 공격해 달아나고 말 3만여 피를 얻었는데 남겨진 병장기의 수도 그 정도 되었다. 일단 여러분 연정토가 누구예요? 연정토가 바로 연개소문의 동생입니다. 이 연개소문이 666년에 죽고 나서 2년 뒤인 668년에 그 연개소문의 장남인 연남생과 둘째인 연남건, 셋째인 연남산 이 셋 사이의 내부 갈등이 격화돼요. 결국에는 둘째와 셋째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연남생이 당나라로 가서 당나라에 무릎을 꿇고 당나라 군대를 끌고 와서 고구려를 무너뜨립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 한성 지역을 지키던 이 연정토가 자연스럽게 이제 고구려를 포기를 하고 신라에 귀의했던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은 여러분 언제겠어요? 668년 이후겠죠. 고구려가 망했고 나서 이근행이 군사 20만 있고 매수성에 주둔했는데 그러면 이제 백제로 660년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추 태종무열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의 아들 김범민이 668년에 고구려를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구려를 무너뜨리면 사만은 자연스럽게 통일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외세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당나라가 여러분 그냥 나가려고 해? 안 나가요. 안 나가려고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당나라를 몰려내기까지의 과정이 10년 정도가 또 걸려요. 정확하게 9년인데 그래서 676년에 이 매수성 전투를 여기서의 승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침내 한반도에서 당나라를 밀어내고 사만 통일의 주역이 신라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668년과 676년 사이의 그 과정이니까 뭐겠어요? 이거겠네요. 부여풍이 왜군과 함께 백강에서 당군을 맞서 싸웠다. 왜냐면은 부여풍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백제의 아니죠. 이건 660년에 이거 아니겠네요. 문무왕이 안승을 보동왕으로 책봉하였다. 이거겠네요. 2번. 왜냐면은 여러분 문무대왕이 바로 김범민이에요. 김춘추의 아들. 이 안승이 고구려의 이제 마지막 왕으로서 이제 보덕왕으로 책봉된 요 얘기겠네요. 668년에 고구려가 무너지고 나서 고구려 유민들을 흡수해서 안승이라는 사람을 고안승을 보덕왕, 지금의 익산 지역의 왕으로서 책봉해가지고 일종의 자치권을 살짝 주면서 고구려 유민의 포용 정책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668년과 676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요거겠네요. 부여풍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만약에 백제 망한 이야기가 있다면 660년과 이 668년 사이에 이 사이에 부여풍이 왜군과 함께 백강에서 당군과 맞섰다 왔다. 요게 되겠지만 이거는 고구려가 망하고 사만의 통일을 신라가 하는 과정 속에서 당나라를 몰아내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요 2번이 정답이겠네요. 뭐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이거는 그 연개소문 시절의 이야기고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다. 이건 642년에 그 어디에요? 저기 누구예요? 영유왕. 영유왕 고거부를 642년에 그 죽이고 당나라의 화친 정책을 펼쳤던 영유왕을 죽이고 나서 정변을 일으켰어요. 당신 그 얘기네요. 그 다음에 가상 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며칠 전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난을 일으켜서 이름을 장안으로 하고 연호를 경운으로 정했다. 그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여러분 이거 신라 후반기의 이야기죠. 도독 김원창이 여러분 난을 일으킨 게 어디냐면 공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성에 가면은 제가 이 공산성의 이야기도 그 백제편에 굉장히 자세히 썼는데 공산성에 가면은 백제 시대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소위 말하는 사만통일의 통일신라 시대 이야기, 김원창의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곳에 인조가 도망쳐온 이야기, 또 후에 누구예요? 백범이 이곳에 와가지고 자기의 이제 광복루를 세우게 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봉산성에 다 잘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실제로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뭐 어려워 보이지만 김원청과 공산성의 이야기를 알면은 이건 역시도 굉장히 쉽죠. 그 신라 후반기 사만통일한 신라의 후반기의 이야기니까 원종과 애노에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요게 정답이겠네요. 2차 돈의 순교로 그 불교가 공인되었다는 이게 이제 법흥왕 이야기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뭐예요? 한국사로도 1권의 신라편에 다 나온 이야기죠.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복했다. 지증왕, 관료전, 신문왕이 지급한 건데 나중에 그 경혜왕이 저기 노급을 폐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도 다 들어있고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한 거는 항상 가장 부흥기에 가장 최정선기의 역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신라의 가장 큰 영토를 그 사만통일 전에 가장 큰 영토를 찾아낸 게 누구예요? 진흥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진흥왕 시절에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고요. 정답은 4번이네요. 밑줄근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짜리 신순겸. 여러분 신순겸 하면 누구예요? 고려의 태조왕건이죠. 대구 표충단에서 나와서 있습니다. 공산전투에서 위기에 빠진 왕을 구하기 위해 싸우다 이곳에 전사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달굿벌에서 일어난 그 이제 이때 정말 죽을 뻔하죠 왕건이. 근데 이제 왕건의 옷을 입고 신순견이 대신 죽어가지고 이제 왕건이 최종적으로는 918년에 이제 고려를 완성하게 되는 그 이제 대업을 이루게 되는데 왕건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왕건은 여러분 흑창이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게 일종의 춘대추납인데 봄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제 걷는 이로건데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왕건의 정책으로서 펼쳐진 거죠. 이 자세한 내용 이거 내용들을 보기에 관련된 내용은 2권에 제가 풀어내니까 한국사로도 2권을 한번 좀 참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10번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궁궐한 씬 36이네요. 왕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대문이에게 말했다. 여러분 대문이 누구예요? 이 발해의 왕이네요. 굉장히 발해의 왕이 아니라 베레 저기 제 누구예요? 대문이에게 말했다. 왕의 동생이죠. 왕의 동생에게 말했다. 왕 흑수물갈이 몰래 당에게 종화했으니 이는 당과 공모하여 앞뒤로 우리를 치려는 거다. 군대를 이끌고 가서 흑수말가를 정벌하라. 여러분 왕이 굉장히 공격적인 여러분 이 공격적인 왕이에요. 이 저기 발해에서 굉장히 그 누구예요? 저기 공격적인 왕의 이야기니까 이 발해에서 실제로 당나라를 친 왕이 있죠. 무왕. 네. 그래서 실제로 장문유를 보내서 등주를 공격했다. 이게 등주가 여러분 산둥반도예요. 공격했다. 1번이 정답이네요. 그리고 가에 11번 가에 들어간 인물로 옳은 것은 신라 왕족 출신으로 가가 세운 나라가 태봉이다. 여러분 태봉이 어디예요? 철원이죠. 이 태봉을 만든 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승려. 궁예죠. 스스로 이제 미륵신이라고 말을 했다.
네 마음이 사특한 것이 가득하다. 아, 귀가 끼었구나 하면서 이제 굉장히 스스로 미륵불을 잡혀하면서 왕권을 강해한 사람. 근데 이제 스스로를 너무 과신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두를 포용했던 왕건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했던 네, 그 저기 태봉국의 왕 궁예에 관한 이야기네요. 그 12번을 한번 볼까요? 12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 연표. 문학으로 만난 한국사 비계인 긴 언덕에 풀빛이 푸른데 남포에서 님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더하는 것을. 굉장히 시가 멋있죠. 송인이네요. 이 송인을 지은 사람 누구예요? 지금 보기에서 나온 대로 정지상이에요. 근데 정지상은 여러분들 항상 서경,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지상의 여러분 최고의 친우가 누구예요? 묘청. 이 묘청하면 서경천도 운동이고, 그래서 이 정지상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그 개경 세력과 정치적으로 대립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바로 뭐게요? 묘청의 서경천 운동.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진압한 사람이 누구예요? 삼국사기의 주인공. 삼국사기를 저술한 사람, 김부식이죠. 예, 김부식. 다 인종, 고려 인종 때 나타난 얘기예요. 인종도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인종 정말 드라마틱한 인물이에요. 한국사로 때 제가 좀 자세히 썼는데, 초반에는 막 이자겸한테 휘둘려가지고 자기의 왕위를 막 내줘야 되냐 말하는.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묘청에게 힘을 몰아줬다가 또 이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제 김부식이가 가고, 그러니까 왕이 우유부단하는 모습을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모습을 인종이 보여줬는데, 그 시기의 이야기네요. 인종시대 이야기. 그러니까 이자겸의 남부터 이제 개경환도, 나중에 이제 무신정권 시대, 개경환도 시대의 이야기니까 이 다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가나 시기에 있었던 걸로 옳은 것은 최충원 형제, 최씨, 무신정권이죠. 왕을 협박하여 창락궁에 유폐하고 태자 왕숙을 강화도로 유방보냈다. 유경이 최희를 죽인 뒤에 왕에게 아뢰어 정방편전에 누워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요 사무를 모두 결정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예요. 여러분, 최씨 무인정권이 정권을 잡고 최충원이 최초의 정권을 잡고 그의 이제 뭐 그 형제까지 다 죽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60년 최씨 정권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씨 무인정권의 마지막인 최희가 유경에 의해서 죽고 나서 최씨 무인정권은 끝나지만 여전히 무신정권은 이어지고, 그 사이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뭘까요? 이것도 이권에 굉장히 자세히 다룬 건데, 원나라 몽골에서 침입을 해오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근데 요 이야기들은 이 배중손이, 사람들이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배중손이 이끈 삼별추가 진도에서 항전했다. 이건 다음에 나중이요. 이 나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거죠. 이 삼별추가 다 최씨 무인 정권에 다 사병 출신들이 만든 그 이제 사병 무인 집단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항전까지 이어지는 거고, 이거네요.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모이었다. 만적이 최씨 집안의 산업이었죠. 근데 왕우장성의 씨가 따로 있냐면서 노비들을 모아 반란을 모의하다가 이제 적발돼서 그 자루에 다 포대에 쌓여가지고 돌에 묶인 다음에 다 강에 빠져 죽었죠. 죽임을 당했죠. 그 이야기네요. 그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것을 옳은 것은 농사직사를 편찬한다. 자, 밑줄근 이 시기 여러분. 이 시기 언제일까요? 수령공주 묘지명입니다. 왕족인 왕혼의 부인이었던 그녀는 남편을 일찍 잃고 삼남일녀를 키웠다. 이 시기. 여러분, 이 시기 어떻게 해요? 왕족 일당 왕혼은 나중에 이제 저도 이거 이권에서 자세히 썼는데, 삼별초가 진도로 내려가지고 왕을 추대를 해요. 기존에 이제 그 고려의 고종을 비롯해서 이제 자꾸 이제 뭐랄까 저기 원나라에 의존을 하는 왕들이 고려 왕가가 생기니까, 이에 반발해서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항전을 하다가 진도까지 내려오고, 진도에서 항전을 하다 내려와서 제주까지 이어지고 오키나와까지 이어진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 시기는 진도 시기입니다. 왕혼이 왕으로. 그러니까 진도 시기의 왕혼이 몽골에 의해서, 원나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후에 이 원나라 시기에 많은 여성들이 공녀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뭘까요? 이거죠. 정동행성에서 회의를 하는 관리. 이 초조대장경 조판하는 장인, 요게 헷갈릴 수 있는데, 초조대장경 역시 물론 이제 그 고려시대 이야기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더 앞선 시대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가라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 이런 거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지만 전체적인 내용만 알면은, 흐름만 알면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화엄사상의 요지를 정리한 화엄 1승 법계도를 저술했다.
부석사 하면 여러분 누구예요? 의상대사. 제가 일본의 의상대사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는데, 예, 좀 일본을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화엄 사상을 대중에게 전파했다. 귀법사의 주지로서 뭐 정예상수와 도무점수 수행 방법을 제시했다. 이건 진울이고, 그리고 문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11세에 출가하였고 31세에 송호로 건너가 고승들과 함께 불법을 토론하고 불교 서적을 국청사를 지어 천태종을 창시했다. 교선통합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교감겸수 불교대전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이게 정답이네요. 3번 문종의 아들로 태어난, 여러분 문종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고려 문종의 아들. 네, 의천대사. 네, 의천대사죠. 문종의 아들. 그래서 이건 뭐 어려워 보이지만 전체적인 그 실제로 뭘 했는지 백년결사 강진 만덕사에, 예, 요거는 직접 만덕사에 제가 간 이야기를 이권에 자세히 썼으니까 한번 정약용 이야기 편에 자세히 썼으니까 한번 그때 보시기 바라고요. 국가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규보가 예성강후의 정경을 묘사한 시다 병란도 1점짜리 이거 고려네요. 송상, 여러분 송상은 물론 개경이긴 한데 송상은 무조건 조선시대죠. 활구라고 하는 은병을 주저했다. 고려 숙종 때 이야기네요. 2번이고 18번까지만 하고 일단 1부는 좀 정리할게요. 김윤후, 이권의 주인공 중 하나가 이 고려의 김윤후예요. 승장 출신인데 승려 출신의 장군인데 전쟁 초반기에 몽골이 처음에 침입했을 때 김윤후가 홀로 처인성, 용산에 있는 처인성에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고려에 있는 그 지도층들이 강화도에 다 피신하고 있을 때 이런 김윤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살리타를 죽임으로써 몽고의 그 정말 거센 침략을 막아냈죠. 나중에는 이 몽골이 다시 침입을 했을 때 충주에서 이 충주산성, 지금 뭐 대림산성으로 불리는 곳인데 그곳에서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또 몽골을 격퇴해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가가 말씀드린 대로 몽골 원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요거겠네요. 최후가 강화도로 수도로 옮겨 장기항전에 대비했다. 지금 이 모든 내용은 다 제가 이권에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권을 보시면 좀 자세히 알 수 있고 18번 밑줄긋은 문화유수는 옳지 않은 것은 3점짜리. 이런 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어려워요. 까다롭고. 이것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나전. 일단 고려시대의 문화유산이네요. 나전, 국화, 넝쿨무늬 합. 청동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비형. 일단 어떤 시대인지 좀 헷갈리잖아요. 그때 남겨두세요. 부석사 소조열의 자상. 여러분 부석사 1권에 제가 굉장히 자세히 썼는데 부석사가 의상대사 신라에 의해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절이긴 하지만 이 부석사 소조열의 자상은 국보인데 이건 고려시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려하면 청자죠. 그리고 월정사 8강 구충성 이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탑들이 고려시대는 이렇게 아름다워요. 다각적이고 이게 월정사. 그리고 법주사 8상전이 여러분 이게 탑 형태를 닮은 굉장히 아름다운 목탑이에요. 목탑. 이게 안에 목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내부를 볼 수 있는데 이 위까지 쫙 뚫려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탑이에요. 목탑. 근데 여러분 고려 시대에 남아 있는 탑 중에 목탑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아요. 물론 고려 시대의 건축물들은 안동에 가면 봉정사 극락전이 가장 오래된 그 목조 시대 건물로 남아 있긴 한데 전부 다 목탑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다 조선시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답은 팔상전인데 이것만 조선시대인 거죠. 나머지는 다 고려시대고. 근데 이 법주사에 직접 가서 보면 알아요. 왜 아냐면은 거기에 세조길이 있거든요. 세조가 몸이 아파가지고 막 피부병에 걸렸을 때 여기 가가지고 이제 뭐 온천도 하고 뭐 즐겼다는 휴양을 했던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연결지면은 조선시대 건물이란 걸 알 수 있고 물론 자세한 내용은 요거는 다 그 뭐예요? 조선시대 그 세조와 같이 그 조선 세조 이후에 나중에 중반 이후에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와 벌써 30분이나 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19번부터 나머지는 2부에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